오늘도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안 선생님 좀 자주 뵙습니다. 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순응한 시편으로 지금 안 선생님을 좀 여러 번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실 정도로 이제 유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아이고, 주시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한국 성리학의 조종 안양 선생에 관해서 이제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 성리학의 태도 안양 선생이 탄생하고 활동하시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네. 또 학문과 사상, 그다음에 학맥 등을 살펴보며 아울러서 안양 선생과 관련된 유적지 및 후세인들의 평가와 후대 역사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면희 선생님께서 후손으로서의 문성공, 또 그 우리 성리학의 태도 조종으로서의 문성공 조상님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문성공 안양 선생께서 태어나서 활동하신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양 선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먼저 안양 선생에게 태어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고려는 그 몽고의 침략으로 네. 안양 선생은 1231년 몽고가 처음 고려의 땅을 짓밟은 이래 여러 차례 침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시절인 1243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 내부에서는 그 당시 무신집권이 세습화되었던 시기였고 몽고는 일찍이 징기스칸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동양 천지는 물론이고 멀리 서구까지 여러 나라 휩쓸었는데 고려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강화도로 천도해서 항복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국토는 그 육지에 있는 모든 국토는 몽고군의 말발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세습권 신이었던 최충의 아들 최이는 이러한 그 어려운 국난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연일 그 호화로운 그 의식과 향연으로 명운을 재촉하였고 고려는 몽고의 침략에 정말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태어난 4년 뒤인 1247년에는 또다시 몽고와 고려 관계가 험악해졌고 그 태어난 6년 뒤에는 그 권신 최이가 집권 30년 만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이가 죽고 그의 아들 최양이 정권을 계승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포악하고 잔인해서 많은 조선인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모를 죽이는 그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려 조정은 기강이 날로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의 병화로 대구 부인사에 보존되어 있던 팔만대장경이 불탔고 우리의 정말 아주 소중한 국보였던 경주 황룡사의 9층 탑도 이때 불탔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막심해서 고려사에 의하면 이때 포로가 된 자의 수가 무려 20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몽고군은 매년 침입해 왔는데 1257년 피난 수도였던 강화정부 내에서 최씨 정권이 물러가고 왕정이 다시 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거쳐 고종 45년인 1258년 11월에 몽고하고 화친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고려는 원나라 간섭을 아주 심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 선생은 1260년에 원종 1년에 18세로 이제 문과에 급제해서 교서랑이라는 벼슬을 받았다가 다시 직할림으로 전보되어
벼슬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신 정권과 몽고 이렇게 아주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그 다음의 사건으로는 이제 그 고려 왕조가 이제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다시 환도를 하고자 하니까 그 삼별초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경 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 삼별초의 난입니다. 네. 예, 그 유명한 삼별초. 삼별초의 난.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그 무력적 기반이었던 그 별초를 일컫는 말인데 예. 별초란 이제 정규 군대와 구별되는 최씨 정권, 최충원 때부터 생겼으니까 최씨 무인 정권의 그 국가 부대가 아니라 사병 부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창설되었을 때는 명종, 신종 연간에 이제 야별초라고 했는데 이렇게 야별초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다시 이거를 둘로 나눠서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고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을 신의군이라고 해서 다시 좌우별초에 그 삼별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군이라는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있고 아주 군인으로서 아주 특출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삼별초난으로 이제 그 유명해지고 자기 신임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문성공 안양 선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안양은 이제 다른 문무백관들과 함께 강화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반란 삼별초의 반란군들도 안양의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그 안양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는 삼별초 장수들이 그를 중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했으나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에게 명을 내리면서 뭐라 했냐면 안양을 놓아주는 자는 크게 벌하겠다 이렇게 했으나 안양이 계책을 써서 무사히 그것을 탈출해서 조정으로 복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그 왕은 안양을 더욱 신임하게 되었고 충렬왕 4년인 36세 때 감찰어사가 되었다가 국자사업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에 그 유명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제학공시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안양 선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이제 등장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정계에서 활약할 때는 고려 무신 정권이 독재에서 벗어나서 당시 국내 정치에 순응하여 개경으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려 하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압력이 드세지고 고려는 이제 원나라의 의사에 따라 관제를 개편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건데 즉 삼성을 이제 소무비라고 고쳤고 육부를 전리사, 판도사 등으로 계칭했습니다. 그다음에 황제에게 부른 폐하라는 칭하도 전하로 바꿨고 그다음에 태자를 세자로 이렇게 각각 고쳐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시호도 뭐 태조나 태종이나 이렇게 조나 종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충렬왕, 충서랑 이렇게 왕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식민속국으로 아주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세자를 그러니까 볼모로 원에 들어가서 왕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해야만 했고, 그다음에 원은 또 고려 정치를 간섭하기 위해서는 정동행성이라는 통치 및 감독관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국호는 자주성이 없는 그야말로 이름에 불과했던 이런 시기에 우리 안양 선생께서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정말 그 한 나라의 임금을 충이라는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충이라는 시호를 붙여준 그때 맞습니다. 삼별초군에서 우리 안양 선생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끝내 따라가지 않고 우리 조선의 그 왕 쪽으로 다시 이 여권으로 붙어서 오셔가지고 정치를 또 해주시고 이 그때 어려운 그 난국을 이끌어가 주시게 하셨던 그 순응한 씨의 선조님 안양 선생의 그 일대기를 이제 말씀하신 거고 이제 그때서부터 유명해지시고 또 성리학을 그 가져오셔서 이제 조정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 안양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그 처음 듣는 사람도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 조사를 많이 해 올려가지고
정말 그 우리 어르신 안 선생님 같은 분이 뭐 몇 분만 있으면 그 저 뭐야 추원 보본이 제대로 되고 잘 될 텐데 요즘에 종중에는 뭐 그 젊은이들이 잘 안 오지요. 네, 이제 뭐 그 종사에 대해서 어느 집안이나 다 고민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뭐 일단 세태가 아까 이제 그 우리 문성군께서 주작을 들여와서 고려 말에 조선으로 넘어가는 숭유옥불 정책의 그 국시를 만들게 한 그런 것이 하나의 혁명이라면 네. 또 하나의 문화 발전 단계라면 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문화 발전 단계가 정말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심하고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 고심하고 그 번뇌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국에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네.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우리 유림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셔서 네. 우리가 그 꼭 뭐 유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를 꼭 그걸 따르라는 게 아니라 유교 정신 그다음에 또 다른 문화하고 서로 융합해서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렇죠. 이런 그 방송국이 돼서 정말 유림 방송에서 책임이 무겁게 느끼시고 정말 그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회의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풍습 또 설날 추석날 차례 지내고 하는 풍습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게 생활유교로 젖어 들었었다가 이 그 급격한 문화 발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 제사에 대한 사고 방식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하다고 공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근본은 놔두고 근본은 살아 있으면서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 합설이나 하면 이제 부모님이 안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까지 같이 지내는 이런 그 되지 않는 풍습이 지금 만연을 하고 있어요. 제사는 휘일부림이라고 충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날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라서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귀찮으니까 어머니까지 같이 근데 살아 계신 날 지내는 이것이 이제 생활유교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잘못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라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셨으면 어제 제사를 어머니 제사를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오늘 아버지 제사면 오늘 또 다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또 그걸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젊은 유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사에도 젊은 사람이 종사를 앓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요새 뭐 스마트폰 이런 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유림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를 잘 지내드릴 수 있는 이런 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당분간 지켜봐 주시면 또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는 깜짝 놀랄 또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 선생의 재밌습니다. 안양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양 선생을 원래 안양 선생은 초명이 안유셨죠. 유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름을 향으로 휘자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 향교나 서원에서도 배양을 할 때 그때 알고 계시지만 피휘자가 있거든요. 우리 왕께서 이 향자를 쓰시는 분이 계셔서 안유로 이제
네, 바꾸셨어요. 예, 문묘에도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다시 네. 향으로. 네. 향자를 쓰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함부로 손대고 할 게 아니고 그 안향, 네. 안유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안향 선생의 그 생애와 학문과 그 사상을 우리 또 시청자께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런 분이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모르시는 그렇죠. 분도 네. 네.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 조종 성리학의 조종이신 안향 선생님의 사상 또 생애와 학문과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름 휘자에 대해서 설명을 더 보충해 드리자면 예. 이제 안양 선생은 이제 충렬왕대를 전해서 활동한 학자고 혼운회원, 본관은 수능 다 아시는 바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고려시가 처음에 이제 그 안양 선생의 그 처음 이름이 그 유자 넉넉할 유자였는데 예. 이제 뒤에 다시 그 오기름 향으로 그 향자를 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문종의 그 문종 임금의 이름이 예. 휘라고 우리가 휘라고 보는데 오기름 향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종 이후로부터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향으로 고쳐 부르게 된 건 오기름 향으로 고쳐 부르게 된 본격적인 시기는 저희가 1980년도에 경신보를 발간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종중에서 의논해서 네. 원래 이름인 오기름 넉넉할 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조선 시대에서 그때까지는 그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기름 향자가 아니라 넉넉할 유자로 쓰다가 저희 집안에서 1980년도에 경신대보를 발간하면서 경신대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신년에 만드는 네, 족보. 네, 그게 1980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종중에서 회의를 해서 오기름 향으로 하자. 해서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그때부터 그 오기름 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종중에서는 또 그렇게 하셨군요. 지금 순응하시는 종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종친회라고 합니까? 호칭은 이제 그 1, 2, 3파를 이제 전부 아우르는 순응안시 대종회가 있습니다. 대종회. 네, 대종회. 그리고 예. 이제 순응안시 대종회 밑에 이제 순응안시 1파종친회, 2파종친회, 3파종친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1파종친회 밑으로 내려와서는 그 밑에 가서는 종친회 말을 쓰지 않고 가령 뭐 찬성공파다 그러면 순응안시 찬성공파 종회. 종회. 뭐 판서공 종중이다 그러면 판서공 종회나 판서공 종중. 그러니까 종회와 종중 이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종친회라는 거는 같은 단체는 아니죠. 이제 물론 이제 일파에 이제 순응안시 일파 종친회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저희 찬성공파 같은 경우는 순응안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순응안시 대종회 밑에 대종회 대종회 아래 예. 순응안시 1파종친회, 2파종친회, 3파종친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파 밑에 그러니까 순응안시 1파종친회의 경우에 그 밑에 이제 그 다시 분리된 파조들 같은 경우는 순응안시 뭐 무슨 파 종회 아니면 무슨 파 종중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학문과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 선생은 이제 1243년에 태어나셔서 1306년도 무신집권이 고종 30년까지 해서 32년 동안 그 64년 64세. 63세. 아니요. 64세에서 그때 이제 활동하신 분으로 예. 정치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가 나가야 할 이념적 지표를 제시한 정치가이고 또 대학자이시죠. 그리고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무인 집권기에 이제 어려서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원종 원년인 1260년에 18살로 과거에 합격해서 처음에 이제 벼슬길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유교적 통치 이념을 정치 신조로 하는 정치개혁에 이제 선봉에 나섰고 충렬왕 12년인 1289년에는
원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을 수용한 후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이제 이걸 전해 오셨습니다. 이때 이로써 그런 무신 정권의 그런 그 집권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 고려 사회에서 잃어버렸던 사상적 이념을 이제 다시 일신해서 당시 그러니까 성리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이제 그 고려 말 사회 사상계에 일대 이제 그 혁신을 일으키시고 이제 좌표를 이제 우리 민족이나 국가가 나가야 할 이제 그 좌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좌표 말씀하시니까 그냥 손도 써보시면서 예,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 주자학의 그 도입은 정말 그 새로운 혁명이었기 때문에 획기적이었죠. 그거 정말 예. 인간이 살아서 해야 할 인간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 예.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뭐 그 당시 이제 하여튼 정몽주나 뭐 그 정도전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 숭의 옥불정까지 그 주자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이런 정책으로 다 고려 말의 학자들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그 어떤 상당한 그 힘을 보탰다고 할 수 있고 조선의 그 건국 이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숭유, 유학을 숭상하고 억불, 불교를 억제하자 이렇게 해서 성리학을 이념으로 성립한 나라가 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 안영 선생의 그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이제 59세 때 이제 돌아가시기 뭐 불과 64세 돌아가셨으니까 한 5년 전. 5년 전에. 그래서 충렬왕 27년을 전후해서 그가 이제 행한 이제 교육 활동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고려 사회는 이제 무신 집권기와 몽고의 침입, 그다음에 삼별초의 난, 일본 정벌 등 이게 원나라하고 같이 한 거죠. 다양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연속되면서 그 당시 교육은 거의 황폐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 사회에서 그는 당면 과제로 삼은 것이 나라의 발전이 교육을 부흥하는 데 있음을 아주 전 그 관료들이나 왕에게 설득해서 이제 국학을 중건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등 교육 중에 아주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교육은 중흥되고 그의 이념을 계승한 그 학자들이 고려 말의 학자들이 다 문성공의 학맥에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대거 배출됐죠. 고려만 뭐 모건 이색이라든가 이승인 뭐 삼문이나 이런 사람 전부 다 하여튼 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주자학에 아주 깊이 젖어들은 이런 학자들이고 정치가들이죠. 그렇죠. 모건 선생의 아버지신 이국 선생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양 선생이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많이 우선시했고 이렇게 이제 그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충렬왕이 이제 문매 배양하라는 이제 명을 받고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를 이제 그 우리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립한 세원이고 최초의 사획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서원은 그 경관도 정말 우리 가서 보면 아름답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우리 그 서원사나 유학 발전사에 큰 그 의미를 지닌 그런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소수서원이라고 나오면 이제 안양 선생, 맞습니다. 또 주세봉 선생, 퇴계 이왕 맞습니다. 선생 이렇게 해서 그 이 나라의 그 성리학의 선발대로서 정말 안양 선생님을 대변하시는 것처럼 정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양 선생님이 과연 누구였고 또 성리학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도입이 됐고 하는 것을 깊이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대단히 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